건붉은 구름이 달빛마저 삼켜버린 기묘한 밤입니다. 조선의 밤은 깊고 궁궐의 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만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못한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 왕의 침전, 그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비극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라는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원혼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전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다면 굳게 닫힌 강령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시각, 경복궁의 깊숙한 안쪽, 왕의 침전인 강령전 주변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당직 내관들의 발자국 소리나 술라군의 외침이 들려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마치 죽음이 짙게 깔린 무덤가처럼 소름 끼치는 고요한만이 건물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 고요를 찢고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지밀라인들의 처소에서 새어나옵니다. 16, 꽃다운 나이의 궁녀 연화는 호디부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옆자리의 동료 명옥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명옥아, 제발 무사해야 해. 오늘 저녁 수라상이 물려진 직후였습니다. 왕을 모시는 대전내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지밀로 들어와 명옥을 지목했습니다. 왕의 야타가 내려진 것입니다. 승은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궁녀들에게 있어 가문의 영광이자 신분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궁궐에서 승은은 곧 죽음 혹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들었어? 지난달에 승은을 입고 나갔던 소진이 말이야. 어제 출궁했다더라. 출궁? 그 몸으로? 걸을 수나 있었대? 걷기는 멍석에 말려서 실려 나갔어. 다막꾼들이 수군대는 걸 들었는데 하반신이 온통 피범벅이어서 멍석 밖으로 붉은 물이 뚝뚝 떨어졌대. 짐승에게 물어뜯긴 것 같았다나 봐. 맙소사, 전하께서는 도대체 침전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야? 낮에는 그리 인자하신 분이 밤만 되면 악귀가 씌인다는 소문이 진짠가 봐. 그만해! 그만들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연화의 외침에 속삭임은 멈췄지만 공포는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궁궐 내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왕이 불로장생을 위한 사술에 빠져 처녀들의 음기를 잔혹하게 취한다는 이야기부터 밤마다 침전에서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왕 본인의 소리라는 이야기까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왕의 침소에 들어간 여인들은 다음 날 아침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나오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각 강령전의 내부는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백단향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썩어가는 살냄새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피워올린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한 사향이었습니다. 붉은색 비단 장막이 겹겹이 쳐진 침상, 그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전하, 제발 살려. 명옥의 애완 섞인 비명은 두꺼운 비단 장막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침상 곁을 지키는 대전내관은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문 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장막 안에서는 비단 찢어지는 소리,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인간이 낼 수 있다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왕 이선,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손에는 가학적인 도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을 애모하는 대신 그는 고통을 통해 상대의 생명력을 쥐어짜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붉은 달이 뜰 때마다 끓어오르는 기이한 충동, 그것은 단순한 성욕을 넘어선 파괴의 욕망이었습니다. 더 크게 울어보거라. 내 그 붉은 생명이 내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죽지는 마라. 아직 밤은 길고 내가 취해야 할 너의 기운은 많이 남았으니. 명옥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녀의 하얀 속적감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어졌고 붉은 선혈이 꽃잎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왕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멍이 들고 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는 끔찍한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강령전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나인들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들어와 축 늘어진 명옥의 몸을 수습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가끔씩 경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입 조심해라. 새어나가는 말이 있다면 그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뒷문으로 조용히 내보내. 내 이원에는 급체로 인해 혼절했다고 전하고. 하오난 내관어른,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합니다. 왕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한 계집의 탓이다. 죽으면 멍석에 말아 내다버리면 그만인 것을. 썩 물러가라. 명옥이 실려나간 자리는 닦아도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관들은 익숙하게 붉은색 요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더 많은 향을 피워 냄새를 덮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왕의 침전은 다시금 화려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의 아침 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지밀라인들의 처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얼 하고들 있느냐? 해가 중천이다. 어서 세수하고 조석 준비를 하지 않고. 상궁마마님, 명옥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요? 이 인연이 내가 경거망동하지 말라 일렀거네. 명옥이는 전하의 승은을 입고 몸이 고단하여 집에 요양을 보냈다. 다시는 그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알겠느냐? 하오남 마마님, 어제 소진이도 그렇게. 듣거라 연화야. 이 궁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한단 말이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 흉내를 내야 한단 말이다. 명옥이는 운이 좋아서 나간 거야. 살아서 나갔으니 운이 좋은 거야. 최상궁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두려움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에 갔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 그 아이들이 살아서 나갔다 한들 이미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져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선 알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왕은 왜 궁녀들을 사냥하듯 유린하는가? 도대체 그 은밀한 침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날 밤엔 연화는 수락관 심부름을 다녀오던 중 우연히 대전 내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가고 있습니다. 전하의 갈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어제 그 아이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보름 붉은 달이 가장 차오르는 날이다. 그때는 더 강한 그릇이 필요한. 그래, 연기가 맑고 강인한 아이가 좋겠군. 눈빛이 살아있는 아이가 좋겠군. 연화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대전 내관의 시선이 마치 그녀가 숨어있는 곳을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작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지요. 이름이 연화라 했던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연화의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던 걸 간신히 기둥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왕의 다음 사냥꾼,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궁궐은 이제 화려한 감옥이 아닌 맹수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높은 담장은 기녀를 가두고 있고 왕의 권력은 하늘과도 같습니다. 안 돼.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짐승처럼 찢겨 죽고 싶지 않아. 그날 밤 궁궐의 하늘에는 다시금 붉은 기운이 감도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듯 달빛은 섬뜩할 정도로 붉고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왕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왕의 침전, 그곳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거대하고 사악한 저주가 도사리고 있는 곳. 연화는 살기 위해, 그리고 사라진 동무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금기시된 진실에 다가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차가운 바람이 연화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붉은 달 아래 궁궐의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왕의 비밀, 그리고 연화의 운명,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참혹한 진실의 껍질이 하나 더 벗겨질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그 소리는 침전의 고요함을 더욱 묵직하게 짓눌렀다. 강령전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숨막힐 듯 피어오르는 용연향 냄새와 수십 개의 초가 태워 올리는 매캐한 열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서늘한 정적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비단 당해가 밟고 있는 바닥은 윤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으나 그 위를 걷는 나의 걸음은 살얼음 판을 딛는 듯 위태로웠다. 오늘 밤 나는 승은상궁이 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왕의 밤을 지키는 유일한 여인이 되기 위해 선택받았다. 궐 안에 수많은 궁녀가 선망하고 질투하는 자리였으나 내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공포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일과 다를 바 없었다. 소문은 무성했다. 밤마다 침전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비명, 아침이면 창백하게 질려 실려나가는 궁녀들, 그리고 흉흉한 눈빛으로 신하들을 노려본다는 왕의 광증까지. 그 모든 소문의 진원지인 왕 이현이 저 겹겹이 드리워진 비단 장막 너머에 있었다. 가까이 오라. 장막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건조했다.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움보다는 오래된 우물 밑바닥에서 올려나오는 듯한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붉은색과 황금색이 뒤섞인 화려한 비단 장막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리자 침전의 가장 깊은 곳이 드러났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붉은 골룡포를 느슨하게 걸친 채 왕은 침상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촛불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짙은 음영을 드리웠다. 소문 속의 광기 어린 폭군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해 영혼이 마모된 사내의 모습이었다. 퀭하게 들어간 눈매와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불안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이 그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소천, 전하를 뵙습니다. 내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자 왕은 나른한 눈길로 나를 내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는 어떤 허상을 쫓는 듯 흐릿했다. 고개를 들어라. 그의 명에 따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왕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흥미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새로운 얼굴이군. 제조상궁이 또 쓸데없는 짓을 했어. 전하, 소천은 오늘 밤 전하의 시중을 들라 명을 받았습니다. 시중이라. 왕은 조소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나쳐 창가로 향했다. 창호지 문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등지고 선 그는 마치 세상 모든 빛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은수라 하옵니다. 은수, 은혜로운 물이라. 이 메마른 걸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구나. 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침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불규칙했고 어딘가에 쫓기는 듯 초조해 보였다. 그는 침상 기둥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가 쓰러질까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의 날카로운 외침이 나를 멈춰 세웠다. 오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었다. 왕은 침상 기둥을 움켜쥔 손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잠시 후 그가 진정된 듯 거칠게 숨을 고르며 나를 돌아보았다. 침소에 들 준비를 해라. 불을 끄고 이불을 펴라. 나는 황급히 일어나 촛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방안이 점점 어둠에 잠기자 왕의 거친 숨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마지막 남아있는 촛불 하나만을 남겨두고 나는 침상으로 다가갔다. 왕이 앉아있던 자리, 그 뒤로 겹겹이 쌓인 화려한 비단 이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최고급 명주로 지어진 이불은 손에 닿는 감촉이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금슬로 수놓아진 용의 형상이 촛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나는 이불을 펼치기 위해 안쪽 깊숙이 손을 뻗었는데 그때 부드러운 비단 사이로 이질적인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차갑고
딱딱하며 묵직한 무언가. 그것은 나무도 옥도 아니었다. 쇠였다. 나는 의아함에 이불자락을 조금 더 걷어내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화려한 비단 이불 뒤 침상에 내 기둥과 연결된 벽면 깊숙한 곳에 쇠사슬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슬의 끝엔 짐승을 결박할 때나 쓸 법한 투박한 쇠고랑과 수갑이 달려 있었다. 금색으로 도금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속하는 도구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었다. 왕의 침전, 그것도 가장 은밀한 잠자리의 쇠사슬이라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에 나는 숨을 멈췄다. 쩔그럭. 내가 무심코 건드린 쇠사슬이 서로 부딪히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조용한 침전에 울려 펴진 그 금속성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황급히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보았느냐? 왕의 목소리가 바로 귓전에서 들렸다. 어느새 다가온 그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소처는 그저 침구를 정리하려다. 일어나라. 전하, 부디 목숨만은. 일어나라고 했다.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왕은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내가 발견한 그 쇠사슬, 흉물스러운 족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기묘했다. 혐오와 공포와 기이한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왕이 나지막히 물었다.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다. 고문도구? 형벌의 흔적? 어떤 대답도 왕의 침전에 어울리는 것은 없었다. 짐승을 가두는 사슬이지. 그가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리며 스스로 답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차가운 쇠고랑을 어루만졌다. 마치 오랜 연인의 손길을 닿듯 조심스럽고 애차로운 손길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 왕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눈을 감으면 피냄새가 진동하고 귀를 막으면 원귀들의 비명이 들린다. 잠을 들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칼을 찾아 헤매고 누군가의 목을 조르려 하지. 내 손에 죽어나간 궁녀가 몇이나 되느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 아침마다 실려나가던 궁녀들의 정체가 이것이었단 말인가? 왕은 몽유병,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왕은 족쇄를 들어 올려 내게 내밀었다. 묵직한 쇠고랑이 내 눈앞에서 흔들렸다. 나를 묶어라. 전하, 어찌 감히 옥체에. 이건 어명이 아니다. 살고 싶다면 나를 묶으라는 애원이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한낱 궁녀 앞에서 자신의 광기를 드러내며 구속을 애원하고 있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두려움보다는 기이한 연민이 솟구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넨 족쇄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왕은 순종이 침상 기둥 옆으로 가서 팔을 벌렸다. 붉은 골룡포 수매가 흘러내리고 하얀 속적잠이 드러난 그의 손목에는 이미 수많은 멍자국과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반복된 결박의 흔적이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의 손목에 족쇄를 채웠다. 철컥.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왕의 양손이 침상 기둥에 단단히 묶였다. 그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발목도. 그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발목에도 족쇄를 채웠다. 화려한 비단이불 위에 묶인 왕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철연한 야미를 자아냈다. 마치 제물로 바쳐진 짐승 혹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 같았다.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어라. 왕이 턱짓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다. 그곳에 작은 황금 열쇠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품속 깊하게 갈무리했다. 이제 왕의 자유는 내 안에 들어왔다. 이 상황이 주는 기묘한 권력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나를 짓눌렀다. 불을 끄거라. 그리고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왕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나는 마지막 남아있는 촛불을 불어 껐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기자 왕의 거친 숨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어둠 속에서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간열적으로 들려왔다. 왕은 잠을 청하려든지 뒤척였지만 쇠사슬에 묶인 몸은 자유롭지 않았다. 그 불편함이 오히려 그에게 안정을 주는 듯했다.
나는 침상 아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왕의 호흡이 조금씩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잠이 든 것일까?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갑자기 왕의 몸이 튀어오르듯 경련했다. 안 돼. 낮은 신음과 함께 쇠사슬이 요란하게 요동쳤다. 왕은 감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좌우로 격렬하게 저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그의 이마를 적셨다.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왕은 잠꼬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살기를 내뿜으며 소리쳤다. 묶인 팔을 허공으로 휘저으려 했으나 팽팽하게 당겨진 쇠사슬이 그를 저지했다. 철카덕, 캉. 쇠가 부딪히는 소음이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만약 저 쇠사슬이 없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누군가의 목을 베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막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왕의 발작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자욱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백단향이 아니었다. 코 속을 파고들어 뇌수까지 저릿하게 만드는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기묘한 향기는 복도를 지키던 나인들의 정신마저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농밀했다. 그 안 박수기의 처소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였다. 촛불은 기이하게 일렁였고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끔틀거렸다. 왕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금실로 수놓인 비단 이불란이라 형형색색의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전하, 보이시옵니까? 저 붉게 타오르는 꽃들이. 박수기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축축하고 끈적했다. 그녀는 왕의 가슴팍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그의 골룡포 자락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왕은 거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눈앞의 여인이 박수기인지 아니면 그가 꿈속에서 그리던 선녀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오직 본능만이, 끓어오르는 욕망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보인다, 보여. 아름답구나. 내 몸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 조금 더 깊이 들이마시옵소서. 이 향은 오직 전하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옵니다. 전하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오직 쾌락만을 남겨드릴 신비한 약초이지요. 박수기는 청동향로 뚜껑을 살며시 열어 미리 준비해둔 가루를 한 줌 더 뿌려 넣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보랏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서역 상인들을 통해 몰래 들여온 사람의 혼을 빼놓고 성적 쾌락을 극대화한다는 금지된 환각제였다. 왕의 동공이 풀리며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박수기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왕의 총애를 독점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소유하여 조종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처소박 어둠 속에는 서상궁이 서 있었다. 그녀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져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왕의 밤마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초췌해진 얼굴로 나오시면서도 밤만 되면 다시 박수기를 찾는 기이한 행태. 서상궁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바람결에 실려온 냄새를 맡은 순간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궁중에서 오랫동안 향을 다뤄온 그녀에게 이 냄새는 낯설면서도 위험한 신호였다. 사양의 냄새에 섞인 저 매캐하고 달큰한 향은 분명 정신을 차끌한하게 만드는 약재였다. 수기마마께서 감히 주상 전하의 옥체에 해가 될 짓을 벌이고 있구나. 서상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박수기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게 구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만약 박수기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는다면 그녀를 단번에 폐위시키고 사약까지 내리게 할 수 있는 대역죄가 될 터였다. 서상궁은 나인들을 물리고 자신이 직접 다과상을 들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왕이 환각에 취해 있는 지금이 바로 현장을 덮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전하, 야참을 올리라 명하셨사옵니다. 서상궁은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고하며 문을 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했다. 숨을 들이쉬자마자 머리가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왕은 박수기의 무릎을 베고 누워 몽롱한 상태로 천장을 보고 있었고 박수기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상궁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함보다는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을 담았다.
이 밤중에 부르지도 않은 여참이라니 서상궁 예의가 없구나. 전하의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탕약을 겸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언데 방 안의 향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마. 이것이 무슨 향이옵니까? 서상궁은 시선을 청동향로에 고정했다. 아직 다 타지 않은 가루가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과상을 내려놓는 척하며 향로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왕은 서상궁의 목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현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내 침소의 향까지 상궁에게 보고해야 하느냐? 물러가라. 전하께서 쉬고 계신다. 아니옵니다. 이 향은 맡기만 해도 어지러운 것이 혹여 전하의 옥체에 해가 될까 저어댑니다. 내의원에 보내 성분을 검사해봐야겠습니다. 서상궁은 과감하게 손을 뻗어 향로의 뚜껑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박수기가 비단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일어나 서상궁의 손목을 낚아챘다. 여인의 악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강한 힘이었다. 네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놀리느냐? 놓으십시오, 마마. 마마께서 전하께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밝혀야겠습니다. 이 역한 냄새와 전하의 상태, 이것은 명백한 국법 위반이옵니다. 서상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향로를 엎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향로가 기울어지며 뜨거운 재와 타담한 보랏빛 가루가 바닥에 쏟아졌다. 매캐한 연기가 한꺼번에 피어오르며 서상궁의 기침을 유발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색깔, 이 냄새, 이것은 환각을 일으키는 독초가 아닙니까? 서상궁은 승리를 확신했다. 바닥에 흩어진 증거는 명백했다. 이제 왕을 깨우거나 밖에 내관들을 불러들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박수기는 당황하기는커녕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루를 밟고 서서 싸늘한 눈으로 서상궁을 내려다보았다. 증거? 네가 지금 증거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오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어리석은 것. 네가 파놓은 무덤에 제 발로 들어오는구나. 박수기는 침상 옆 서랍을 열어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서상궁의 발추에 던졌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그 안에 들어있던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왔다. 서상궁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소다. 독약이지. 그게 왜 제 앞에? 네가 가져온 다과상과 네 품속에서 나온 것으로 할 것이다. 왕을 독살하려다 들킨 서상궁이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향로를 엎었다고 고하면 그만 아니겠느냐. 서상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품을 더듬었다. 옷고름 안쪽 깊은 곳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 낯선 주머니가 만져졌다. 박수기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다. 서상궁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언제? 자신이 들어가기 전? 아니면 방금 손목을 잡혔을 때? 마마,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 지금 이 방에 제정신인 사람은 너와 나뿐이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박수기는 몽롱한 누워있는 왕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전하, 서상궁이 전하를 해하려 하옵니다. 독을 탔사옵니다. 환각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왕은 독이라는 단어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왕이 비틀거리며 일어서섰다. 그의 눈앞에는 흉기를 든 자객처럼 왜곡되어 보였던 서상궁이었다. 감히 나를 죽이려 해! 여보라! 밖에 누구 없느냐! 왕의 고함에 밖에 대기하던 내관들과 호위무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방 안에 자욱한 연기와 엎어진 향로, 그리고 서상궁의 발추에 떨어진 비소봉투, 모든 정황이 서상궁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전연을 당장 포박하라! 내 술과 음식에 독을 탔다. 박수기가 아이였다면 내가 죽을 뻔하였구나. 전하,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저 향로를 보십시오. 박수기가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옵니다. 서상궁은 절규하며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보랏빛 가루를 가리켰다. 그러나 호위무사들은 거칠게 그녀를 제압했다. 박수기는 왕의 품에 안겨 가련하게 떨며 서상궁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보여줬다. 향로에 재와 섞인 환각제의 향은 여전히 방 안을 떠돌며 진실을 덮고 있었다. 서상궁이 평소 저를 시기하더니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군요. 전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사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킬 것이다. 저 흉악한 것을 당장 하옥하고 날이 밝는 대로 국문을 열어 배후를 펼쳐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서상궁은 처참하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박수기는 내관들에게 손짓하여 방을 정리하게 말했다. 향로를 치우고 새 것을 가져오라. 전하께서 놀라셨으니 진정시켜드려야지. 내관들이 쏟아진 가루를 쓸어 담는 동안 박수기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왕의 등을 토닥거렸다.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 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제 발로 덫에 걸려 사라졌다. 이제 궐 안에서 그녀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전하, 이제 안심하시옵소서. 제가 곁에 있으니 다시 그 아름다운 꿈속으로 모시겠나이다. 박숙이는 새로 가져온 항로에 남은 환각제 가루를 털어넣었다. 다시금 피어오르는 보랏빛 연기 속에서 왕은 다시금 이성을 잃고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타오르는 향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려드렸다. 밤은 깊었고 광기와 욕망으로 얼룩진 환각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상궁의 절규는 어둠 속에 묻혔고 궐은 다시금 침묵 속에 잠들었지만 그 침묵은 썩어가는 단내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숙이는 왕의 어깨 너머로 닫힌 문을 달아보며 소리 없이 속삭였다. 누구도 내 자리를 넘볼 수 없다. 그게 왕일지라도 나를 벗어날 순 없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향로의 불씨가 롭함 듯 타올랐다. 그것은 마치 궐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욕망의 불길과도 같았다. 붓끝이 떨렸다. 머글머금은 붓털이 화선지 위를 스칠 때마다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방 안은 기이한 열기로 가득 타 있었으나 그것은 남녀의 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뜬 연락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습하고 비릿한 흙내음과 코를 찌르는 독한 향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왕의 침전은 거대한 구판이 벌어지는 제단과 다를 바가 없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들이운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화폭에 옮겨야만 했다. 그것은 왕명이자 거역할 수 없는 저주의 기록이었다. 멈추지 마라.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왕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초점은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품에 안은 여인은 쾌락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귀에 눌린 듯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그대, 보고 있는가? 이 방 안에 가득 찬 원귀들을. 전하, 소인은 그저 전하의 옥체를 그릴 뿐이옵니다. 헛것은 보이지 않사옵니다. 헛것이라니, 네 놈의 눈에는 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내 씨를 말리려 드는 선왕의 후궁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왕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허공을 향해 손짓했다. 그의 나시는 땀과 기름으로 번들거렸으나 그 위로 흐르는 기운은 처절하리만치 차가웠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붓을 다시 잡았다. 왕의 기행이 날로 심해진다는 소문은 궐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까지 퍼져 있었다. 밤마다 새로운 여인을 들이고 그 적나라한 행위를 화공에게 그리게 한다는 소문은 왕을 세욕에 미친 폭군이로 낙인 찍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내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장은 단순한 음욕의 분출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내게 아들이 없는 것은 내 정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저주야. 이 궐 전체에 흐르는 검은 피가 내 대를 끊으려 하고 있어. 왕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다시 여인의 몸 위로 무너져 내렸다. 여인은 왕의 승은을 입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왕이 쏟아내는 공포와 광기를 받아내는 재물에 불과했다. 그리거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리거라. 남녀의 교합이 아니라 양기가 음기를 누르고 생명을 잉태하려는 이 처절한 싸움을 기록해라. 이 추나도가 바로 부적이다. 원귀들이 내 씨를 삼키지 못하게 막는 방패란 말이다. 왕의 절교가 태운 외침이 방 안을 울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왕이 내게 요구한 추나도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술적인 비방의 일종이었다. 그림 속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성기는 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를 풀고 대를 잇기 위한 필사적인 무기였다. 먹물은 검은 피처럼 화선지에 스며들었고 나는 왕의 공포를 붓끝으로 핥아내듯 그려나갔다. 그 시각 대전 밖의 공기는 더욱 흉흉했다. 왕의 집착이 깊어질수록 후궁들의 처소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단순히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투기가 아니었다. 왕이 저주를 믿기 시작하자 후궁들은 서로들 그 저주의 원흉으로 몰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화빈마마의 처소 뒤뜰에서 죽은 고양이가 발견되었다지. 회랑을 지나던 나인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끔찍해라. 배가 갈라져 있었다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 뱃속에 중전마마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쉬,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화빈마마께서 요새 무당을 자주 불러들인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잖아. 나인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왕실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궐 안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화빈은 왕의 광기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왕에게 속삭였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은 누군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화살은 경쟁자인 다른 후공들과 중전에게로 향했다. 나는 작업을 마치고 붓을 씻으려다 물통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퀭황해진 눈은 마치 그림 속 원귀를 닮아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림은 다 되었느냐? 화빈이었다. 그녀는 소리도 없이 다가와 내 어깨 너머로 화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려한 당위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왕의 그것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였다. 예, 마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도 많이 힘겨워 하셨느냐? 예. 화빈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림 속 왕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끝에 붉은 봉숭아물이 핏방울처럼 맺혀 있었다. 가엾은 전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단하실까. 하지만 걱정 말거라. 이제 곧 끝날 테니까. 끝나다니요? 내가 전하를 괴롭히는 그 원인을 찾아냈거든. 화빈은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으뜻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소매 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내 앞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자 그 안에서 기이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말린 치네, 르건실로 칭칭 감긴 집 인형과 누군가의 머리카락 뭉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수기의 처소에서 나온 것들이다. 감히 전하의 정기를 끊어놓으려 이런 흉측한 짓을 꾸미고 있었지.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조작이었다. 화빈이 수기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덧침이 분명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 물건들이 왕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 피바람이 불 것은 자명했다. 화공, 네가 그린 이 추나도가 완성되면 전하께 갖춰라. 그리고 이 물건들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고해라. 네가 그림을 그리던 중 방구석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말이야. 마마, 그것은 거짓을 고하는 일입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목숨? 네 목숨이 더 위태롭지 않으냐? 왕의 은밀한 침소를 엿본 죄, 그 추악한 광경을 그림으로 남긴 죄. 네가 입을 다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저주를 퍼뜨린 공모자로 몰려 죽을 것이다. 화빈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이미 권례의 주술적 흐름을 장악한 무당 천무가 버티고 있었다. 천무는 왕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도 같았다. 며칠 전 나는 왕이 천무를 불러 구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천무는 작도 위를 뛰는 듯 뛰어다녔다. 보인다, 보인다. 붉은 뱀이 전하의 허리를 휘감고 있다. 그 뱀의 대가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하, 누구십니까? 서쪽 별채, 그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여인입니다. 서쪽 별채는 바로 수기의 처소였다. 이미 판은 짜여 있었고 화빈과 천무는 왕의 공포심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도구로 나의 추나도가 이용되려 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화빈이 던져놓은 흉물스러운 저주 인형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려왔다. 이것을 왕에게 가져가면 수기는 죽는다. 하지만 거절하면 내가 죽는다. 왕실의 대를 잇겠다는 강박은 이제 핏밭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그날 밤 왕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여인이 없었다. 대신 방 안 가득 부적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붉은 글씨로 쓰여진 부적들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떼처럼 보였다. 화공, 이리 가까이 오라. 왕이 휑한 눈으로 나를 불렀다. 오늘 밤은 여인과의 합궁이 아니다. 신과의 합궁을 그릴 것이다. 신과의 합궁이라 하셨사옵니까? 천무가 그러더구나. 인간의 몸으로는 저주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신령한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 밤 천무가 내 몸에 신을 내릴 것이다. 너는 그 순간을 그려야 한다. 신이 내 몸에 들어와 저주를 찢어발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찰나를 말이다. 문이 열리고 천무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의 무복이 아닌 얇은 소복만을 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요염하면서도 섬뜩했다. 화빈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굿이 아니었다. 왕의 씨를 받기 위한 혹은 왕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전하, 준비되셨습니까? 천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어서 시작해라. 내 몸속의 뱀을 꺼내다오. 천무가 왕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순간 징소리가 울렸다. 나는 붓을 들었다. 하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왕과 천무에 얽힌 육체였지만 내가 그려야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광기, 그리고 그 광기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었다. 먹을 찍어 벼루에 담긴 물이 붉게 변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왕의 신음소리가 높아질수록 천무의 눈빛은 더욱 형형해 보였다. 들어오소서 태주시여, 이 몸을 빌러 대를 이을 씨를 내리소서. 천무가 외치자 왕은 경련하듯 몸을 떨었다. 아, 뜨겁다.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참으셔야 합니다. 사악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신령한 기운이 들어차는 중입니다. 나는 미친 듯이 붓을 눌렀다. 화폭 위에서 왕의 몸은 뒤틀리고 천무는 그를 집어삼킬 듯 덮치고 있었다. 그것은 추나도가 아니라 지옥도였다. 사람의 형상을 한 죬승들이 서로를 탐하고 그 사이로 저주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림.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마마! 수기마마께서! 나인의 다급한 외침이 문 밖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나 왕은 듣지 못했다. 이미 그는 천무가 만들어낸 환각과 쾌락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려라! 더 격려하게! 이 순간을 영원히 박제해라! 왕이 울부짖었다. 나는 붓을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화빈이 건네준 저주 인형이 내 품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수기의 비명소리는 묻혔고 방 안은 오직 왕의 거친 숨소리와 천무의 주문소리, 그리고 내 붓이 종이를 긁는 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다. 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궐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왕의 강박이 만들어낸 이 저주받은 추나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살생부였다. 왕실의 몰락을 재촉하는 파멸의 부적이었다. 나는 붓 끝에 묻은 먹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었다. 끈적하고 붉은 누군가의 피였다. 왕의 씨를 잇겠다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이 끔찍한 주술적 교합. 나는 대전의 밤은 깊었고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궁궐의 기와지붕을 덮쳐 눌렀다.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둘빛만이 이곳에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러나 그 불빛조차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하, 이 탕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어이가 특별히 올린 것이니 기력을 회복하시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만 두어라.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구나. 그 약을 먹으면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흐려져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다. 그것은 명현현상이옵니다, 전하. 몸 안에 쌓인 사기가 빠져나가느라 잠시 고통스러운 것일 뿐 이 고비만 넘기시면 옥체는 다시 예전처럼 강건해지실 것입니다. 자, 어서 입을 벌리소서. 박수기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서늘한 강요가 깃들어 있었다. 왕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병마와 정체모를 약기운에 잠식당한 그의 팔은 박수기의 하얀 손을 밀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숟가락이 왕의 입술을 억지로 파고들었다. 검붉은 액체가 왕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깊은 잠에 드시면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옵니다. 정사는 그래요. 이 나라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꿈속에서 평안을 찾으소서. 왕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초점이 흐려지는 왕의 눈동자 속에는 박수기의 얼굴이 희미하게 일렁였다. 그것은 사랑하는 후궁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서 웃고 있는 악귀의 형상이었다. 왕의 고개가 힘없이 베개 위로 떨어지자 박수기는 입가에 묻은 탕약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잠든 왕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침전의 촛불 하나를 끄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서상궁은 박수기가 대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주먹진 손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박수기의 뒤를 따르는 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상궁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박수기의 관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대전 주변의 경계는 날이 갈수록 삼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김내관이 목숨을 걸고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조작해 만든 찰나의 틈이었다. 지금입니다, 상공마마님.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순찰조가 당도하기까지 불과 일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내관의 떨린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서상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닫힌 대전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향냄새와 그 밑에 깔린 비릿한 약초 냄새였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합답했다. 서상궁은 잠든 왕의 곁으로 다가갔다. 왕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전하, 소인 서가이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옵니까? 왕은 대답이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60만이 침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상궁은 울컥 치솟는 슬픔을 삼키며 왕의 침상 뒤편에 놓인 병풍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정신이 잠시 돌아온 왕이 헛소리처럼 내뱉은 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병풍 뒤 붉은 용의 눈을 눌러하. 그곳에 나의 마지막 안배가 있다. 서상궁은 병풍을 걷어냈다. 벽면에는 화려한 용 그림이 그려진 족자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용의 붉은 눈동자를 찾아 더듬거렸다. 손끝에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닿았다. 꾹 누르자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왕의 비밀스러운 방, 밀실이었다. 서상궁은 품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초롱을 꺼내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밀실 내부를 비쳤다. 먼지 쌓인 책상과 몇 개의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왕이 건강하던 시절 조정의 눈을 피해 홀로 국정을 고민하던 고독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주인을 잃은 무덤처럼 스산하기 그지없다. 시간이 없다. 일각. 서두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서상궁은 책상 서랍들을 다급하게 뒤지기 시작했다. 왕이 말한 증거, 박수기와 그 배후 세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이곳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오래된 상소문과 붓들 뿐이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때 책상 아래 바닥에 깔린 나무 판자 하나가 미묘하게 색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서상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단검을 꺼내 판자 틈을 뒤집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판자가 들리자 그 아래 작은 함이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장부의 표지엔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오래되어 말라붙은 핏자국이었다. 이것이 피 묻은 장부인가? 서상궁은 장부를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박수기의 가문이 왕의 탕약에 쓰일 약재를 구하기 위해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한 내역과 그 약재가 독성이 가진 금지된 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신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왕을 서서히 종독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세자를 폐위하고 박수기의 아들을 보위에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 심지어 왕을 지켜야 할 금군 대장의 이름까지. 세상에,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을. 이 피는 이 사실을 알려다 죽어간 충신의 피였단 말인가? 장부의 핏자국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누군가 목숨을 바쳐 남긴 억울한 죽음의 절규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서상궁의 손이 분노와 공포로 덜덜 떨렸다. 이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궁궐은 피바다가 될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이 왕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유일한 길이었다. 서상궁은 장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밀실 밖, 대전 입구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김내관의 목소리였다. 누구냐? 쥐새끼가 숨어들었구나. 거칠고 낯선 목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금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살기를 띤 사병들의 목소리였다. 박수기가 심어놓은 자객들임이 분명했다. 서상궁은 숨을 멈췄다. 등줄기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밀실의 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상궁마마님, 도망치세요. 김내관의 희미한 외침이 들린 직후 털썩하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서상궁은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다. 발소리가 점점 대전 안쪽으로, 침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처벅처벅, 군화 발소리가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왕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상궁은 밀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뛰어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문을 닫으면 당장은 숨을 수 있겠지만 놈들이 왕을 해치려 한다면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나가면 장부를 빼앗기고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딜레마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왕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장식용 검에 머물렀다. 날이 서지 않은 의뢰용 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것이라도 잡아야 했다. 여기 쥐새끼 냄새가 나는구나. 왕의 침소에 감히 발을 들이다니. 그림자 하나가 병풍 위로 길게 들여워졌다. 자객은 이미 왕의 침상 앞에 당도했다. 서상궁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로 품속의 장부를 꽉 움켜쥐었다. 장부의 모서리가 가슴을 찔러왔다.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박수기가 보낸 놈들이다. 왕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이다. 혹시 이 장부의 존재를 눈치챈 것인가? 자객은 침상에 누운 왕을 흘끔 보더니 거칠게 이불을 들추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다. 없습니다. 왕은 잠들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자객에게 보고하는 소리였다. 제대로 찾아보라. 분명 쥐새끼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정보가 있었다. 수기마마께서 말씀하신 그 물건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벽이든 천장이든 샅샅이 뒤져. 서상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정확히 장부를 노리고 있었다. 박수기는 이미 왕이 증거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 위치를 몰랐을 뿐이다. 자객의 발자국이 병풍 쪽으로 향했다. 밀실 입구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상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곳에서 잡히면 증거는 인멸되고 왕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 서상궁은 밀실 안쪽에 있던 묵직한 벼루를 집어들고 밀실 밖 반대편 구석을 향해 던졌다. 쾅! 어둠 속에서 벼루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저쪽이다. 병풍 앞에 서 있던 자객이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찰나의 순간 서상궁은 밀실에서 튀어나왔다. 그녀는 왕의 침상을 가로질러 반대편 창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다. 전연 잡아라! 서상궁이다! 자객들의 고함이 뒷뒤에서 쳐져나왔다. 서상궁은 창문을 박차고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난간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치맛자락이 찢어지고 나뭇가지의 얼굴이 긁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품속에 있는 이 붉은 장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뒤에서 쉭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기둥에 박혔다. 단검이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목이 뚫렸을 것이다. 놓치지 마라! 살려보내면 끝장이다! 서상궁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 대전의 마당을 가로질러 미로 같은 궁궐의 회랑으로 접어들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피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이 길은 단순히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왕의 칠흑 같은 어둠이 궁궐의 지붕을 짓누르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밤의 정적만이 대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전야의 위태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박수기는 딸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쥔 채 대전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야망이 뒤섞여 기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왕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고 이것으로 서상궁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전하, 소첩 박시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야심한 시각에 찾아왔습니다. 박수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박수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서상궁이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 장부를 보셔야 합니다. 서상궁이 빼돌린 내탕금과 전하의 병증을 이용해 버린 굿판의 내역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한 표정의 서상궁이 마치 그림자처럼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왕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기마마, 어찌하여 이 신성한 침전에 부정을 타게 하시나이까? 전하께서는 지금 용체 미령하시어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서상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박수기는 기죽지 않고 장부를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거라 이 요물! 네가 감히 전하와 나 사이를 막아서려느냐? 전하,
인연이 전하께 드리는 탕약에 무엇을 섞었는지 아십니까? 전하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왕의 괴로운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끄럽다. 머리가 깨질 것만 같구나. 누가 짐을 조롱하는 것이냐? 왕은 비틀거리며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충혈된 눈은 그가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수기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왕에게 달려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소서. 서상궁이 전하 몰래 꾸민 흉계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인연을 처단하소서. 왕의 시선이 장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붉은 인주 자국과 검은 먹물들이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환영을 보는 듯 왕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서상궁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의 곁으로 다가가 마치 어미가 아이를 달래듯 속삭였습니다. 전하,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을요. 박수기가 요사스러운 부적을 가져와 전하의 영혼을 갉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장부가 아니라 전하를 저주하는 주문서이옵니다. 뭐라고? 저주? 왕은 뒷걸음질했습니다. 서상궁 한마디가 왕의 공포심이라는 뇌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박수기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상궁이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라. 그래,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서상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대전 전체를 울리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기마마, 전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신입니다. 헌데 마마께서는 감히 전하의 병환을 약점 삼아 협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장부가 진실이라 한데 그것을 들고 와 왕을 겁박하는 그 태도야말로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상궁의 말은 교묘하게 논점을 비틀었습니다. 진위 여부가 아니라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왕의 눈조리가 순식간에 박수기를 향해 사나워졌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감히 네가 짐을 시험하려는 드냐? 짐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왕이 곁에 있던 호위무사의 칼을 꼽아들었습니다. 쇠가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박수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전하를 위해. 닥쳐라. 내 앞에서 그 흉물스러운 입을 다무라. 왕은 칼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박수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상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상궁이 조용히 호위무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역적이다. 전하를 저주하려 한 대역주인을 당장 끌어내라. 예, 알겠습니다. 군사들이 박수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박수기는 발버둥치며 서상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서상궁, 네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나라를 망치고 왕을 죽일 것이다. 두고 보라. 내 원혼이 되어서라도 니년의 목을 조릴 것이다. 끌어내라니까. 왕의 고함 소리에 박수기의 비명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녀가 질질 끌려나가는 바닥에는 공포에 질려 쏟아낸 눈물과 찢겨진 옷자락만이 남았습니다. 궁궐 밖으로 멀어지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왕은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나약한 한 인간뿐이었습니다. 서상궁은 천천히 왕에게 다가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탕약을 왕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전하, 이제 괜찮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 탕약을 드시고 편히 쉬셔야 합니다. 왕은 어린아이처럼 서상궁의 품에 파고들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서상궁, 자네뿐이야. 나를 지켜주는 건 자네밖에 없어.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해. 너무 무서워. 염려 마시옵소. 제가 전하의 곁을 지키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전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하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약기운이 퍼지자 왕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상궁은 왕을 침상에 눕히고 이불을 덮여주었습니다. 잠든 왕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것은 서상궁이 만들어낸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서상궁은 머릿맡에서 물러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호지 문을 여니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붉은 빛이 서상궁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동시에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피비린내 나는 소동은 마치 없었느린 양 궁궐인 다시금 고요해졌습니다. 박수기는 사라졌고 왕의 비밀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이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서상궁의 뜻이 될 것이며 왕의 손이 가리키는 곳은 곧 서상궁이 원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서상궁을 난간을 잡고 궁궐들을 예려다보았습니다. 아침 조회를 위해 모여드는 신하들의 모습이 개미떼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하늘이 느리지만 그 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 이제 이 구중궁궐의 낮과 밤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공기에서 맡아지는 것은 꽃향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달콤하고도 비릿한 피냄새였습니다. 서상궁은 다시 방안을 눈길 돌렸습니다. 잠든 왕은 마치 시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이자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비극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은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정의는 승자의 기록일 뿐, 패배한 자의 절규는 새벽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서상궁, 그녀는 이제 그림자 뒤에 숨은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이라는 허수아비를 앞세운 이 나라의 진정한 지배자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대전의 마당을 환하게 비췄지만 서상궁이 서 있는 그늘은 여전히 짙고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공간, 아니 그녀만의 왕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새벽은 가고 서상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직 생존만이 정의가 되는 이곳, 붉은 단청 아래 숨겨진 잔혹한 이야기, 왕을 조종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며 끝내 권력의 정점에 선 서상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피의 씨앗이 훗날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숨막히는 궁중 암투극 그림자 권력을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상궁의 서늘한 계략과 왕의 뒤틀린 운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도 이어질 더욱더 긴장감 넘치는 역사 미스터리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